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밤잠을 설치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무거운 질문들이지요. 내가 자식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처음엔 재산 목록부터 세어봅니다. 집 한 채, 적금 통장 몇 개, 보험 약간. 그러고 나면 한숨이 나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받을 것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을 뒤져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도 인생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가 쓰던 반지, 아버지의 낡은 시계, 어머니의 비녀. 하나하나 만져보며 생각해 봅니다.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지난주 일요일 은행 창구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계신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통장 정리를 하다가 창구 직원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돈 다 손자들 용돈이야. 근데 말이지 요즘 그 애들이 돈 달라고 올 때보다 내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올 때가 더 많아. 창구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애들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한다고요? 할머니가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나도 이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걔들이 힘들 때마다 찾는 게 내 이야기더라고. 할머니는 어떻게 그때 그걸 버텨냈냐고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들은 창구 직원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돈은 쓰면 없어지는데 이야기는 할수록 더 생생해지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에게 물질적인 것을 많이 남기지 못한다고 미안해하는데 정작 자식들이 찾는 건 다른 것이었던 거지요. 며칠 전 한 카페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딸과 60대 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상사가 맨날 갈구고 동료들은 견제하고.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해. 엄마가 너만 했을 때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했던 거 말이야. 그때 엄마도 맨날 울고 싶었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잖아. 그 DNA가 내게도 있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단단한 힘을 얻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내 딸이니까. 이런 대화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 오래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을 재산이나 물건에서만 찾으려 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아이들이 힘들 때 찾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살아온 이야기, 그 안에 담긴 극복의 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연인과 헤어졌을 때, 직장에서 좌절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진짜로 필요한 건 뭘까요? 위로금일까요? 아니면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일까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성인 자녀 500명을 대상으로 부모에게서 받은 가장 큰 도움은 무엇인가를 물었더니 1위가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었다고 해요. 2위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 3위가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5위에 그쳤어요.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지갑이 아니라 부모의 삶 자체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극복의 DNA입니다. 힘든 시절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놓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값진 보물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만의 문화입니다. 작은 전통이라도 좋으니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정체성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위기의 순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종교든 철학이든 가치관이든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무언가를 물려주는 것이지요. 오늘은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이 진짜 유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남긴 것은 풍성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유산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선영은 올해 62입니다. 작은 2층 주택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집 앞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키우며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치는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아들 민준이는 35, 딸 수진이는 32.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선영은 요즘 자주 한숨을 쉽니다. 친구들이 자식들 집 사주고 차 바꿔주고 손자들 학원비 대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저녁 남편 정수가 퇴근하고 들어오니 선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로 바빴을 시간인데 말이에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정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선영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오늘 미용실에서 친구들 이야기 듣다가 기분이 좀 그래서. 무슨 이야기? 순자가 아들 전세 올려준다고 5천만 원 보탰다고 하더라고. 은혜는 딸한테 차 바꿔줬다고 하고. 나는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정수가 아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도 애들 대학 다 보냈고 결혼할 때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줬잖아. 그래도 부족해. 다른 집 애들은 받을 게 많은데 우리 애들은. 이런 대화가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선영은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앞섰어요.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남들처럼 넉넉하게 지원해주지 못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지난 일요일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영이 또 한 번 자책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그때 딸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자꾸 그런 소리 해? 나는 엄마가 해준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뭘 해줬다고 그래?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모르나 봐. 내가 회사에서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하거든.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그러면 힘이 나. 아들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래. 창업할 때 망할까봐 무서웠는데 엄마 아빠가 어려운 시절 어떻게 버텨냈는지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 선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진짜야. 엄마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걸 줬어. 포기하지 않는 법을.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걱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자신이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은 다른 걸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 선영은 오랜 친구 명자를 만났습니다. 명자는 홀로 아들 둘을 키운 친구였어요.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고생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낸 사람이었죠. 명자야, 너는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서 좋겠다. 선영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명자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너랑 똑같아. 해줄 게 없어서 늘 미안해. 그래도 너는 아들들한테. 아니야. 얼마 전에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덕분에 힘든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엄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산과 아이들이 받은 유산이 다르다는 것을요. 선영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책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 위에 수많은 보물들이 있다는 것을요. 선영의 어린 시절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시골 농가의 막내딸로 태어난 그녀에게 가난은 일상이었어요. 아버지는 품팔이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선영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겨울이 유난히 추웠던 해였어요. 집에 연탄도 떨어져 가고 쌀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아, 이제 너도 학교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해야겠다. 10살짜리 아이가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는 흔한 일이었거든요. 선영은 울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더 힘들어 할까 봐서였습니다. 네, 엄마. 열심히 일할게요. 하지만 다행히 동네 이장님이 나서 주셨습니다. 선영이가 공부를 잘한다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게 선영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교복이 없어서 언니의 낡은 치마를 고쳐 입었고 신발은 바닥이 뚫려 있어 비가 오면 발이 젖곤 했어요. 점심도 못 사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선영에게 말했어요. 선영아, 너는 맨날 점심을 안 먹네. 배 안 고파? 선영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원래 점심을 잘 안 먹어. 거짓말이었지만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 선영을 지켜본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불러주셨습니다. 선영아, 선생님이 도시락을 너무 많이 싸왔네. 같이 먹을래? 선생님은 매일 도시락을 크게 싸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영과 나눠 먹었습니다. 선영은 그때의 감사함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선영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낮에는 재봉틀 앞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공장 기숙사는 비좁았어요. 한 방에 6명이 살았는데 개인 공간이라고는 침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세면대는 공동으로 썼고 샤워는 일주일에 2번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집으로 돈을 보내면서도 야간 고등학교 학비를 모았어요. 가끔 너무 피곤해서 수업 시간에 졸 때도 있었지만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해서 기계에 손가락이 찔린 적이 있었어요. 피가 나는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데 옆에서 일하던 언니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그만둘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선영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꼭 해낼 거예요. 우리 가족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때의 선영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20대 중반 선영은 지금의 남편 정수를 만났습니다. 정수도 시골 출신이었고 선영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둘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신혼집은 월세 3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어요. 곰팡이가 피고 비가 오면 습기가 차서 이불이 눅눅해졌습니다. 그래도 선영과 정수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텨냈어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선영은 출산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기를 돌봐줄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멀리 계셨거든요. 낮에는 이웃 할머니께 민준이를 맡기고 일을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이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민준이가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돌봐주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이 애가 오늘 종일 보채더라니. 열도 나고.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그대로 둘 순 없었어요. 선영은 민준이를 안고 가까운 소아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열이 나요. 의사가 민준이를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네요.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얼마예요? 진찰비 포함해서 5,000원입니다. 선영이 지갑을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3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의사가 선영의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시면 되니까 일단 치료받고 가세요. 선영은 그때의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을 꼭 도와야겠다고요. 수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 바빠졌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면 설거지와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몇 년 계속되었습니다. 선영은 때로 너무 지쳐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선영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겠다고요. 그래서 야간 상업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봤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정수도 선영을 걱정했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할까봐 걱정돼.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야 해. 그러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선영은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조금 나은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였습니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선영과 정수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여전히 빠듯했어요. 민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못 다녀. 대학 못 가면 어떡해? 선영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선영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선영은 민준이와 함께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학원 대신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선영이 직접 민준이를 가르쳤어요. 선영 자신도 공부가 부족했지만 아들과 함께 문제집을 풀어가며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어. 왜? 엄마가 나랑 함께 해주니까. 학원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서 미안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고마워하다니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화실 등록비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수진이와 함께 등록했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어머니와 딸이 함께 그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와 함께 그림을 배운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야. 이렇게 선영은 어려움을 기회로 바꿔나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배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을요. 몇 년 후 수진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려고 해. 그런데 나는 항상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돼. 그게 엄마한테 배운 거야. 선영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재산은 극복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선영과 정수가 결혼 10년 차를 맞았을 때 두 사람은 작은 전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간단했습니다. 각자 올해 가장 기뻤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을 나누는 것이었죠. 8살이었던 민준이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저는 올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게 가장 기뻤어요. 그리고 감기 걸려서 일주일 학교 못 간 게 제일 슬펐어요.
5살 수진이도 따라했어요. 저는 엄마가 만들어준 인형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강아지가 죽은 게 제일 슬펐어요. 선영과 정수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 함께 새해 소망을 말했어요. 이 작은 모임이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의미 있게 발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민준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의 연말 모임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올해 제일 힘들었던 건 친구들과 싸운 거예요. 제가 잘못했는데도 사과하지 못했어요.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사과하지 못했니? 자존심 때문에요. 먼저 사과하면 진 것 같아서. 그때 정수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런 적 있어. 젊을 때는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어. 관계가 자존심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요? 그래. 친구는 자존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 날 민준이는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말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가장 잘한 일은 친구에게 사과한 거예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 모임은 단순한 대화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더욱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의 연말 모임에서 선영이 제안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로에게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편지로 전해보자.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해 12월 30일 각자 방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31일 밤에 모여서 서로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수진이가 선영에게 쓴 편지의 일부였어요. 엄마,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 엄마는 집에만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엄마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멋있어요.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영은 딸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일 때문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늘 미안했는데 오히려 딸이 자랑스러워 하다니요. 민준이도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빠는 말수가 적어서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나중에 저도 아빠처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아빠가 될게요. 정수도 감동받았어요. 평소 과묵한 성격이라 아들과 대화가 많지 않았는데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편지 전통은 해마다 계속되었습니다. 편지들은 선영이 정성스럽게 모아서 보관했어요. 몇 년이 지나자 두꺼운 상자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이 전통은 계속되었어요. 결혼한 후에도 연말이면 가족들이 모여서 편지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와 사위도 함께 참여했어요. 어느 해 민준이의 아내 혜진이가 시어머니 선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처음 이 집에 와서 이 전통을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지 몰랐어요. 선영은 며느리의 편지를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작은 전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편지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에게는 힘든 시기를 버티게 해주는 보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말했어요. 수진아, 작년에 내가 엄마에게 쓴 편지 기억나? 어떤 편지요? 선영이 상자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올해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우리 집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집이라고. 그 말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자신이 쓴 편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맞다. 내가 이런 글을 썼네.
그래.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다시 일어나면 돼. 그 편지를 다시 읽은 수진이는 퇴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상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후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편지들은 힘든 시기마다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영과 정수는 또 하나의 가훈을 만들었어요. 우리 집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집. 이 가훈은 거실 벽에 액자로 걸어두었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보는 곳에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글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모두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 가훈이 힘이 되었어요. 초기에 여러 번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집에 돌아와서 그 글귀를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집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집이야. 민준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가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이제 이 가훈은 민준이와 수진이의 집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 가훈을 보며 자라고 있어요. 선영이 만든 작은 전통들과 가훈이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지만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말이에요. 선영이 59이었을 때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가 늘 하던 대로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온 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어요. 여보, 가슴이 너무 아파. 선영이 깜짝 놀라 정수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떻게 아픈데? 숨이 잘 안 쉬어져. 선영은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응급처치가 가능했어요. 하지만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선영은 한 번도 앉지 않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수진이가 어머니를 걱정하며 말했지만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는 서 있는 게 편해. 사실은 너무 불안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계속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선영은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젊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믿음이 깊어졌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정수를 살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손자들도 봐야 하고 저와도 더 오래 함께 살아야 해요. 선영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민준이와 수진이도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평소에 종교에 큰 관심이 없던 민준이도 그날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주세요.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집도이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해요. 선영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어요. 정수는 1달 가까이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회복이 더뎠어요. 의료진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선영은 매일 병원에 나와 있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하루에 2번 각각 30분씩이었지만 선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을 지켰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도하고 복도를 거닐며 기다리고 면회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정수를 격려했어요. 여보, 괜찮아. 천천히 좋아지고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정수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족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때 선영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평소 잘 알지 못하던 분들까지 정수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선영은 그런 따뜻한 마음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영이 집에 돌아와서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민준이가 보기에 어머니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까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나는 괜찮아.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민준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믿음의 힘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족 모두에게 힘이 되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 저도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가족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수가 중환자실에 있은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의사가 선영을 불렀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선영은 교회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요. 정수가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선영은 정수에게 매일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회복하자. 하지만 정수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여보, 나 때문에 집안이 다 힘들어졌네. 내가 이렇게 무능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아프다고 무능한 게 아니야. 지금은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때 선영은 정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기도해 보지 않을래? 정수는 평소 종교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해보자. 그날부터 선영과 정수는 매일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정수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정수의 기도는 단순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부터 정수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어요. 2달 후 정수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처음 예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를 보며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정수가 말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믿을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붙잡을 이름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된다는 뜻이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지할 곳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느꼈어요.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정되었거든요. 정수의 병을 계기로 가족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 닥칠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어요. 몇 년 후 민준이가 사업에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 민준이는 부모님께 찾아와 말했어요. 아빠,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영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에게는 붙잡을 이름이 있잖니. 아빠가 아플 때처럼 함께 기도해보자.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민준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어요. 맞아요. 포기할 때가 아니네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민준이는 그 후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사업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 육아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기도의 힘에 의지했어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선영이 보여준 믿음은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영은 이제 65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늘어났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밝았어요. 민준이는 이제 40을 앞두고 있고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37이 되어 갓 돌이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난 추석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민준이의 아들 도연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선영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너희들처럼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단다. 그런데 그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 포기하지 않는 법이요? 그래.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나 길이 보이거든. 도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강하시네요. 그때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연아, 할머니가 우리한테 물려준 게 뭔지 아니? 뭐요? 강해지는 방법이야. 돈이나 집보다 훨씬 소중한 거지. 수진이도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나도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해.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선영은 자녀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준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선영과 정수가 방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산 것 같아? 정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물려준 게 얼마나 많은데. 무엇을? 극복하는 방법, 가족의 사랑, 그리고 믿음. 이런 게 진짜 유산이잖아.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계속 미안해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네. 몇 달 후 선영은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손자, 손녀들에게 남겨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정수야, 나 일기를 써볼까 해. 갑자기? 손자들이 자라서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해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보여줄 수 있도록. 정수가 좋은 생각이라며 격려했어요. 그래, 써봐. 우리 살아온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선영은 그날부터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와 고생한 이야기, 결혼 초기의 힘든 시절,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은 일들. 처음에는 부족한 글솜씨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써내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문장력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몇 개월 후 선영은 두꺼운 노트 한 권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사해서 민준이와 수진이에게 나눠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야. 너희가 힘들 때 읽어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민준이와 수진이는 어머니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속마음, 자식들을 위해 견뎌낸 고통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저희는 몰랐어요. 고생이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고.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써준 이 글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줄게요. 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야 하니까. 선영은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세대를 이어가며 후손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요. 몇 년 후 도연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민준이가 아들에게 할머니가 써준 글을 보여줬습니다. 도연아, 할머니 글 한번 읽어봐. 도연이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읽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정말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래. 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 대단하시네요. 그 후 도연이는 공부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힘이 되었거든요. 수진이의 아들 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툰 후 집에 와서 울고 있을 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준수야,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까?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 어떻게 어려운 일들을 이겨냈는지. 준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친구들과 화해했어요. 이처럼 선영의 이야기는 3대에 걸쳐 가족들에게 힘을 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물려준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친구 명자와 만난 자리에서 선영이 말했어요. 명자야, 나 요즘 마음이 참 편해.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준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명자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우리는 충분히 잘했어.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잖아.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비록 큰 재산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물려주었다고요. 극복의 DNA, 가족의 문화, 그리고 붙잡을 믿음.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이런 것들은 대를 이어가며 더욱 풍성해지는 보물이었어요. 선영은 이제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어머니였다고, 자식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물려주었다고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확신은 옳았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선영이 물려준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너무 오래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큰 집, 많은 돈, 값비싼 물건들. 그것들이 없으면 부족한 부모라고 자책했어요. 하지만 선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정작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찾는 것은 부모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부모가 살아온 이야기였어요. 힘든 시절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지켰는지. 그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요. 성인 자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은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1위가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2위는 가족의 사랑, 3위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어요. 재산은 7위에 그쳤습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지갑보다 부모의 삶 자체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극복의 DNA입니다. 선영이 어려운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결혼 초기의 가난을 버텨내고 아이들을 키우며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간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민준이와 수진이에게는 우리 집은 원래 강한 집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아이가 인생에서 좌절할 때, 꿈이 무너질 때, 미래가 막막할 때, 그때 부모의 극복 이야기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엄마 아빠도 이겨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을 주거든요. 두 번째는 가족만의 문화입니다.
선영이 만든 연말 편지 쓰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우리 집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집이라는 가훈. 이런 작은 전통들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 주었어요. 요즘 많은 가정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자 바빠서 각자 스마트폰을 보느라 정작 가족끼리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요. 하지만 선영처럼 작은 전통이라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이 가족의 정체성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생일날엔 서로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 명절 때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가족만의 소중한 문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붙잡을 믿음입니다. 정수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선영이 보여준 믿음의 힘을 기억하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의지할 곳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꼭 종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선한 것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철학일 수도 있고 사람은 본래 선하다는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결국 이긴다는 신념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줄 무언가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아이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비도 필요하고 급할 때 쓸 돈도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선영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입니다. 돈은 한 번 쓰면 없어지지만 이야기는 할수록 더 생생해져요. 재산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지만 가치관은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아요. 선영이 손자 도연이에게 해준 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는 너희들처럼 풍족하게 살지는 못했단다. 그런데 그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 이 한마디가 도연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공부할 때, 친구와 다툴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힘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는 무엇인지. 그것들을 글로 써보거나 아이들에게 들려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라며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범한 삶 속에도 반드시 보석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가족만의 작은 전통을 만들어 보세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명절 때마다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든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셋째,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세요. 내가 진정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것을 아이들과 자주 나누세요. 부모의 확고한 가치관이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나침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일하는 모습,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하는 모습.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값진 교육입니다. 선영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자신은 부족한 어머니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어머니의 삶 자체에서 가장 큰 감동과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힘들 때는 엄마 아빠 생각해. 우리 집은 원래 강한 집이야. 그것이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대를 이어가며 더욱 값져가는 진짜 유산입니다.